당신의 삶을 바꾸는 토크쇼 정치합시다. 지난달에 이어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난달 22일에는요.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과 우리 홍준표 대표님을 모시고 정치합시다 특집편을 방송을 해드렸는데 대한민국 정치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광장 정치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또 총선 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혹시 저희는 뭐 나름 잘 됐다, 사람들의 반응도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나름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방송 보셨는지요? 네. 방송 봤는데 네. 이거 홍준표 네. 대표를 너무 띄워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편파였죠. 예, 진짜로요? 좀 많이 홍준표 대표로서는 좋아하실 만한데 어, 보니까 오히려 안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얘기 듣고 놀랐습니다. 아니 굉장히 방송 나가고 나서 홍 네. 대표님의 팬층이 두터워졌어요. 그러니까 왜 굴러들어온 호박을 본인이 차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어떻게 마음 바뀌시면 돌아오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번 떠난 사람 우리 네. 잡지 않는 네. 걸로. 네. 아니, 혹시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네. 저는 보면서 두 분 참 정치 잘하신다. 정치라는 게 대화와 타협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한 분은 웃으시면서 막말하시고 한 분은 웃으시면서 카운터 날리시고 네. 두 분이서 웃으시면서 난타전을 막 하시더라고요. 네네. 참 정치 참 잘하신다.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제 그 홍준표 대표님 대신해서 사실 더 거물급의 인사가 나오셨는데 더 거물급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 진짜 화내십니다. 달려오세요. 그거는 큰일 날 얘기고. 네네. 예. 보셨어요? 저도 봤는데 이게 참 이게 요즘 이게 융합의 시대라 그러지만 아주 묘한 그 위치를 갖는 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토론도 아니고 예능도 아닌 것이 시사도 아니고 뭐 이저 아주 애매한 애매한. 그 속에서 근데 두 분이 호흡이 정말 잘 맞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극과 극이 통한다는 게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칭찬이신 거죠? 막 정체를 모르겠다 이게 예, 아니라 저도 융합의 전략. 융합. 디스죠. 왜냐하면 극과 극은 통한다더니 이런 말 속에 우리 박 교수님이 평소에 저에 대해서 가지고 계실지도 모를 네. 라이벌 의식이랄까 이런 제가 것들이 이제 살짝 표출된 거죠. 이념적으로 극과 극이라는 게 아니고 네네. 그 네. 캐릭터가 상당히 이게 다르잖아요, 두 분이. 아, 근데 두 분은 예전에 방송을 같이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뭐 궁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떠신지. 아니 저는 바깥에서 듣기에는 궁합이 좋다고 들었는데 본인은 그렇게 안 생각하실지 모르죠. 이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만두고 나서 네. 딴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유시민 내가 보기에는 정치를 할 것 같더라 이런 식의 아주 고단히 디스를 막 하셔가지고 고단히 디스. 예, 제가 좀 삐졌어요. 아니 오늘 주제가 정치합시다인데 네. 정치하셔야죠. 정치하셔야지. 정치하셔야지. 그 얘기 제일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오, 찌릿찌릿 벌써 이 근데 재밌는 저는 대결구도가. 정치는 네. 굉장히 저는 좋은 의미로 씁니다. 아, 그래서 네네. 정치를 네. 하셔야 될 분은 정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워낙 이 두 분이야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두 젊은 청년은 아니고 이 40대 중반의 이 아저씨들은 누군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장부승 교수님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사드린 적 있으시고, 그렇죠. 네, 네. 외교관 출신이시면서 네, 지금 일본에서 교수 생활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네, 뭐 또 혹시 본인에 대해서 더 소개하실 게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 네. 한 15년 정도 하다가 네, 또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서요. 미국에 가서 뭐 스탠포드 대학교도 잠시 있고 랜드 연구소라고 또 네. 국방관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잠시 있다가 네. 지금 또 어떻게 우연히 또 연이 닿아서 네. 지금 또 일본에서 어, 또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네. 밤새 기세로 시작했는데 급 마무리 해주시네요. 본인 소개를 다행입니다. 이게 찌릿찌릿해가지고 네. 뭔가 눈빛이 제가 약간 느껴져서. 눈빛 느끼셨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하나만 어드바이스 해도 돼요? 네네. 얘기하실 때
우리 진행자를 보고 얘기를 하시든가 누구 하나 찍어서 하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시선이 흔들려서 허공에 이제 카메라 뭔가. 감독님들이 지금 약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역시 방송을 아시는 분. 야, 맞습니다. 네. 20년 방송 네. 장이 방송 장이, 쟁이가 아니라 장이.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의 애환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네네. 그렇다면 오늘 처음 이제 공중파 출연하신다고 긴장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 이사장님. 누구신지. 처음이세요? 근데 저는 네. 강연 한번 하고 네. 지금 방송 데뷔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그려지고 있는지 네. 사실 제 눈앞에 아무도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다들? 눈앞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제일 재밌어요. 오늘 정말 대활약을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기대됩니다. 그렇죠? 예. 네. 막 하세요.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물불 네. 가리지 않는 물불, 토크. 네. 독서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정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나누는 지식 다방 그리고 여론조사를 토대로 총선을 앞둔 그 각 지역의 민심을 분석하는 민심 포차 이렇게 두 가지의 코너로 저희가 이제 매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식 다방에서는요 오늘 유시민 이사장님, 박형준 교수님 그리고 허진모 작가님 그리고 장부승 교수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자, 정치가 무엇이고 또 정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치란 무엇일까요? 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던지면 다들 대답을 안 하실 테니까 자, 먼저 우리가 정치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정치하면은 좀 이렇게 국회 먼저 떠오르고 국회. 또 뭐 청와대나 이렇게 좀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 떠오르잖아요. 네. 뭔가 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저 높은 데서 벌어지는 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정치를 어떻게 개념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의 정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다양한 측면의 정치들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일상적인 의미의 정치는 네. 그런 뭔가 우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저 국가라는 어떤 저 거대한 기구의 저 위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 말에도 반영이 돼 있어요. 네네. 지금 우리 이 프로 제목이 정치합시다인데 이게 동사잖아요. 근데 보통 정치합시다, 정치하자 이 동사로는 잘 안 써요. 그러네요. 정치라는 말은 명사로만 주로 쓰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어떻다, 정치가 이렇게 돼야 된다, 정치가 뭐 이렇다 저렇다라는 식으로 쓰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정치는 항상 우리한테 대상이거든요. 네. 저 멀리 있는 거지. 내가 직접 하는 정치, 우리가 이 정치 안에서 뭘 한다, 내가 정치를 하는 나의 능동적인 그 행위의 대상이 행위가 아니라 어떤 그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뭐 비판하고 뭔가를 원하는 대상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이 고상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치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인상은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국민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한 4점 돼요. 근데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 처음 보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한 7점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게 아닌데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2.4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보는 사람보다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요. 절반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권모술수, 네네. 뭐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네. 굉장히 어떤 음흉한 이 관계를 꾸미는 사람, 그다음에 보통 상식에 안 맞는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뭐 아니 이게 정치하신 두 분이 막말하는 사람, 뭐 이런 이런 이미지로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오히려 이 뇌에 먼저 축적이 돼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예. 부정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빨리 다가오잖아요. 근데 현상에서 보면 정치와 관련된 뉴스나 정치와 관련된 이 그 언론가 되게 부정적인 이 개념이나 부정적인 용어들이 훨씬 더 이 확 다가오고 또 많이 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정치하면은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생활할 때 특히 이제 직장에서 쟤 되게 정치적이야 하면 아부자라고 그렇죠. 막 그렇죠. 분위기에 편승해서 막 이익 취해서 승진 빨리 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기는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그 정치라는 말의 이미지가 네. 사실은 정치 제도가 지금하고 너무 달랐던 시절에 그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정치라는 것이 민중이 전혀 간섭할 수 없는 위치에 존재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왕을 대상으로 절대자를 어떻게 좀 구워 삶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모략, 뭐 중상, 그다음에 뭐 정적 제고. 네. 예, 사실은 정적 예, 이거는 민중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드라마에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따단 이런 네. 음악 깔리면서. 근데 네. 사실은 지구상의 대부분 오랜 역사, 시공간을 통틀어서 보면 왕정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에서는 정치의 개념을 진짜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사실은 누명을 쓴 그런 말인지도 몰라요. 정치의 누명을 오늘 벗겨주자 이런 취지에서 이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프로그램 이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오셨네요. 제작 의도를. 센 젊은이가 오셨네요. 아, 이런 젊은이라고 하기엔 저보다 젊은이라 나이가 그러면 많습니다. 젊은 얘기 제 기준으로 윤호인 젊은이라 그러면 그게 신뢰가 될 수가 있었어. 그런가요? 기분 나쁘셔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정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하면 딱 두 가지가 떠올라요. 첫 번째는 선거요. 선거. 두 번째는 집회. 선거는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하는 활동이고요. 집회는 정치를 직업으로 하지 않는 시민들이 자신의 의지를, 소망을 국가에 반영하고 싶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개가 제일 저한테는 팍 떠오르고 그 다음 얘기는 좀 이따 하죠. 제가 이제 우리 허 작가님 말씀에 좀 네. 붙이자면 저도 오늘 그래서 나왔는데 누명을 벗긴다 이 말씀이 아주 제가 딱 와닿아요. 딱 와닿는 딱 거예요. 와닿습니다. 그 사실은 인간은 뭐 역사 이래로 네. 정치를 떠나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인간이 무리를 이루고 사는 이상 정치라는 건 항상 본질이죠. 왜냐하면 저는 정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함께 사는 사람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가 정치예요. 그러니까 결국 함께 산다는 건 공동체잖아요. 그게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가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겠지만 그 속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치죠. 그 의사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체제가 나뉘고 그 의사결정을 해서 그 의사결정의 힘을 갖고 있는 거 또는 의사결정의 힘을 행사하는 걸 우리가 권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거는 공동체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권력을 만들고 그 권력을 통해서 뭔가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동체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이상 네. 정치는 불가피하다. 또 정치는 그런 의미에서 잘만 하면 위대한 거다. 잘 못하면은 그건 망조가 드는 거지만 잘만 하면 위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위대한 정치의 역사가 인류 문명을 이끌어온 거다. 뭐 우선 좀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을 호모 폴리티쿠스라 그러잖아요. 예.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랬을 네. 때 똑같은 개념으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이라는 말하고 정치적이라는 말은 네.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쨌든 같이 모여갖고 뭔가 이렇게 관계를 이루면서 살 때에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그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 때 똑같은 권한을 갖고 살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똑같이 주더라도. 그 권한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조금 전문 용어를 쓰자면 권위적으로 배분될 수밖에 없고 이게 일종의 나뉘어질 수밖에 없고 권한을 좀 많이 갖는 사람, 적게 갖는 사람. 또 그 권한을 많이 갖는 사람은 그럼 누구한테 권한을 많이 갖게 할 거냐? 가능하면 지혜롭고 가능하면 그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고 가능하면 뭔가 이렇게 그 공동체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람한테 권한을 많이 주는 게 좋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를 좀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과정의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역시 이런 분야는 교수님들이 그게 말입니다. 저는 무지랭이로서 정치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사실 정치는 보이지 않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뭘로 실감하느냐에 좀 달려 있는데 아마 백성들은 정말 일반 백성들은
정치인을 보면서 이 정치를 실감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하면 변신이 떠올랐어요. 변신의 귀재들이다. 정치는 그런 변신. 의미인가요? 그렇죠. 굽신굽신하다가 갑자기 목이 뻣뻣해지는 거죠. 그 유인원에서 이렇게 막 이게 호모의 사피엔스로 사피엔스로 네. 가는 모습이 이게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 사이에 조류로 한번 변하기도 하죠. 철새로 철새. 한번 하면 귓속에는 막 새타령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굉장히 공감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작정을 하고 나오셨네요. 그런데 앞으로 아주 신인 유망주가 야 유망주 같았어요. 예, 오늘. 진짜. 불부를 가지고 그런데 저는 요즘 시대에만 사실은 이 민초들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한 2000 몇백 년 전에도 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리비우스의 그 로마사에 보면 정치인들이 유세를 할 때는 너무 굽신굽신. 네. 정말 최고의 권력자들이 평민한테 그렇게 겸손하고 네. 그렇게 정말 입에 단소리를 하는데 당선이 딱 되고 나면 싹 바꾸는 모습이 나와요. 변신. 예.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똑같나? 변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질문 하나 던졌더니 지금 막 작정한 데만 쏘아내시는데 저희가 사실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지금 더 이어져. 더 이어서 가야 돼? 더 듣고 싶으세요? 예, 아니. 사실 쓴소리인데 각조를 하나 붙이고 네네. 싶어서 네. 그 처음에 명언을 하나 하셨잖아요. 정치에 씌워진 누명을 벗기고 싶어서 나왔다. 이제 그건 조금 더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 변신이라는 표현도 이제 그런 소설도 있죠. 네, 카프카의 카프카의 소설에 변신. 거기는 이제 인간이 벌레가 된 거죠, 갑자기. 네. 그 저는 이제 실제 정치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해보고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 직업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때로 짐승이 되는 수모를 감수하는 일이에요. 네. 예, 때로 자기 자신이 짐승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이걸 견뎌야 정치를 해요. 근데 왜 짐승이 되는 수모를 감수하냐 하면 성인의 고귀함을 이루고 싶어서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의 일상은 너무 비루해요. 네. 그 로마 공화정 시대에 네. 그 지금 포로 로마노 그 광장에서 연설하면서 해서 민회에서 집정관으로 뽑혔던 그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내년에 있을 선거에서 나올 뭐 국회의원 후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온갖 좋은 말로 민심을 얻고 그리고 진짜로 자기가 했던 말처럼 민중을 섬기는 그런 정치를 하려면 정치 안에는 자기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 남루하고 비루한 일상을 감당하고 때로는 그 자기의 하루가 굉장히 수치스럽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도 원래 거기 뛰어들었던 성인의 고귀함이라고 표현하는 그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견뎌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치인의 이제 입장에서 보는 정치의 일상이고요. 시민들의 눈으로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것이 뭐 갈 때는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고 가더니 딱 가고 나더니 목에 깁스하고 응? 그 다음부터 지 맘대로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둘 다가 저는 진실일 수 있다고 네. 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음, 많은 네. 시민들은 이제 정치인을 통해서 정치의 모습을 볼 텐데 그런 의미에서 그 시민들이 도대체 정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좀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국의 개방대학에서 영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인터뷰를 해봤는데 정치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느냐,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당신은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있냐.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대부분 사람들이 정치를 싫어하면서도 정치는 중요하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치에 관여하기가 싫다라는 굉장히 모순적인 대답을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자, 정치합시다 이 제작진이요 같은 질문으로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렵고 좀 혼란스럽다? 어지럽다? 불신. 그냥 관심 없음. 머리가 아프다는 거. 아주 그냥 지긋지긋 같아요. 전에 했던 말을 번복하는 경우도 많고 국민들과 했던 약속들에 대해서 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도 서로 생각이 너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서 결론도 나지 않는데 서로들 자기 말이 옳다고 하니까 국민을 위해 법안 통과를 해야 되는데 법안 통과를 안 하고 그냥 싸우기만 하는 정치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서로의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치가. 좋은 것보단 나쁜 게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럼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아주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잘해 우리나라 사람들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사는 전반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를 대표한 사람들이 이제 나란 일을 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게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이제 저희 세대도 잘 따르게 갈 수 있고. 가장이 잘못하면 가정도 거덜나듯이 살림을 잘해야 되는데 못하면 다 망가지는 거죠. 아니, 난 진짜 그런 건 관심도 없고요. 강연 안 하고 저 뉴스는 보지. 이 나이에 무슨 정치를 참여하겠어. 없죠. 당은 들어간 것도 없고 겉으로 외향적으로는 표현하는 방법은 없어요. 저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은 없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투표할 때는 정치에 관여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외의 것은 투표할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선거로서도 관여를 많이 하고 있고 신문으로서도 정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 관심이 아무래도 관여가 아닐까. 혁명 때 아이들이랑 같이 가고 어떤 때 가끔 그런 거 뉴스 보면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있어요. 광화문에 나가볼까 하는 마음 가진 적 있어요. 청원 이렇게 하는 것 정도? 이번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민식이법이나 아이들 관련으로. 지금 저한테 피부로 와닿는 건 없어요. 뭐 공수처든 뭐든 그 사람 법이지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거죠. 근데 그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 모든 게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치에 따라서 뭐 법이 바뀌기도 하니까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는 전반적인 거에 다 바뀌니까요. 의료 문제와 교육 문제가 지금 우리 실제 생활에서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를 진입해야 되니까 학교 교육법 정도? 가장 큰 거는 일단 월급쟁이로서 임금 문제고요. 제일 와닿는 거는 최저임금 아니면 앞으로의 청년 정책 같은 그런 정책들이 저희가 앞으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그 정책이 관여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있잖아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정치가 제 삶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치는 싫어요. 기본적으로 마음속으로는. 정치에 관여는 안 하는데 내 삶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공통적인 대답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재밌는 게 네. 똑같은 네 개의 질문을 네. 영국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예. 한국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반응이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들 정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갈등, 불신, 투쟁, 거짓말, 네. 협잡, 사기, 뭐 모략 이런 거를 보는데 다들 정치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중요한 정치를 위해서 당신은 뭘 하고 계십니까 하면은 투표 정도? 아니면 뭐 투표도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별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는 난 관심 갖고 싶지도 않다 뭐 이런 사람도 네네네.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모순적인 인식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아마 영국,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선진민주 국가 미국, 가서 독일, 프랑스 해도 다 아마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아까 우리 허 작가님이 정치에 대한 누명을 벗겨주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누명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의 숙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 박형준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이란 말이죠. 그럼 공동체의 의사,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는 다 개별적인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개별적인 의견. 내 의견도 그렇고 남의 의견도 그렇고 저쪽 정당의 의견도 그렇고 우리 정당의 의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동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그냥 내 개인의 의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규범이라든가 윤리랑 관계가 없고 그냥 이건 내 개인 생각이 그렇다는 것일 뿐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네. 모든 정치인들이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주장 끊을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최초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공동체의 의사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불가피하게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 정파, 상대 다른 의견, 상대 정당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게 아니라면 그 중간에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개별적인 지지자들이나 개별 국민의 입장에서 그 정치인의 발언을 보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처음 했던 얘기랑 말이 바뀌잖아요. 그렇지. 그런 근데 경우 많이 특별한 보잖아요. 이유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타협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타협이 보니까 그냥 주고받기야. 네. 특별한 또 윤리적인 이유라든가 네. 논리적인 이유가 보이지가 뭔가 않아요. 뒷거래를 하든. 그죠? 예. 저거는 그러니까 저건 중상모략, 협잡, 사기꾼들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개별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생각과 바뀌거든. 근데 그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 그러면 이거는 내가 완전히 정치를 포기하든가 네. 아니면 상대 정파를 전멸시켜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허 작가님 말씀하신 정치의 누명이 출발되는데 네. 그것은 현대 민주국가의 정치인이 피할 수 없는 네. 숙명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저 같은 질문을 한 10년 후에, 뭐 100년 후에 던져도 비슷할까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달라지지 않을 경쟁하는 것이다. 정파가 있고 네. 선거가 있고 그 공동체 의사결정을 그렇게 그 서로 다른 정파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네. 만들려고 하는 한 네. 정치의 누명, 네. 정치의 숙명이 없어지긴 어려울 거예요. 이게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그 지금 영국이나 한국의 국민들이 이 얘기한 거를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분들이 정치를 다 정치인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걸 하나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인데 정치는 중요한데 하고, 그리고 자신은 정치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점이 저는 굉장히 재밌는 점이라고 보는데,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 나는 정치를 별로 안 하고 있어. 정치에 별로 관여를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치는 정치인들 많이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건 이미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장 교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제가 조금 이제 덧붙이자면 이런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제한된 국가에서 제한된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는 거는 누가 통치하는가. 네. 그다음에 어떻게 통치하는가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누가 통치하는가 문제에서도 민주주의 말고도 혼자 통치하는 그 군주정도 있고 여럿이 통치하는 과두정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군주정이든 이 과두정이든 민주정이든 국민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통해서 정치를 해요. 그런데 이 대표의 덕목으로 꼽히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덕의 덕성, 아레떼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정치인이 가져야 될 덕목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지혜, 용기, 도덕성 등등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한 중세 시대의 마키아벨리가 덧붙인 게 있죠. 이런 어떤 아리스토텔레스가 거룩하게 얘기했던 이런 덕성들뿐만이 아니라, 네? 군주가 됐든 아니면 그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모두가 그 탁월함을 갖기 위해서 여우의 모습과 사자의 모습이 다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어서도 만리어도 안 되고, 또 그 어리석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최악의 경우죠. 네. 그러니까 그 마키아벨리가 생각했던 거는 이 공동체의 엄청난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적어도 이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거나 황폐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지 않게 하는 그런 덕목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 덕목들 가운데는 고귀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럽고 또는 위험하고 이런 것들도 잔뜩 포함이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시민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정치인들은 다 그 고귀한 것을 지향하지만 현실에서는 짐승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게 사실은 그게 정치인들에게는 필요한 덕목이거든요. 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리고 정치인들에게는 그런 면에서의 어떤 그 긍정적인 그 보통 도덕 군자가 가져야 될 그런 덕목 못지않게 정말 인간 사회의 복잡한 그 면모와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추한 것까지를 포함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 그 덕목들도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덕목들도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인들은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독 시민들은 그냥 그런 어떤 성인스러운 그런 고귀함이 아니라 아주 추한 거에 굉장히 그렇죠.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이 정치 국가 또는 이 국가를 가지고 국가 권력을 가지고 뭘 하며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게 국가의 기능과 작동 방식에 영향을 주는 활동이 정치인데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 되게 국가 또는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인간의 자연적 본성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호모사피엔스를 생물학자들은 진사회성 동물이라 그러거든요. 군집 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리지어 살아요. 무리짓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자연의 진화 과정에서 무리를 지어야만 생존할 수 있도록 디자인돼 있어요. 우리가 설계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국가를 안 만들고는 개인이 생존 못해요. 국가를 만드는 한은 이 국가를 어떤 식으로 형성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 권력 가지고 뭘 할 거며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해서 처음에는요. 힘센 놈이 했어요. 그게 엘빈 터플러의 권력이동이라는 그 책에서 이분이 제시한 이제 이 프레임인데 제일 첫 번째는 누가 통치자가 되었나, 주권자가 되었나, 누가 국가 권력을 가졌나를 보면 그냥 당금 하나 빼들고 사람 모아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사람이 왕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자본주의 또는 과학혁명이 생기고 난 뒤로 권력의 원천이 이 육체적인 완력에서 지식으로 돈으로 많이 넘어왔던 거야. 돈으로. 이제 돈 있는 자가 권력도 가지는 시대가 됐어요. 집단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에는 대통령이 돈 엄청 많은 사람이 이제 백만장자가 대통령이 돼 있으니까 억만장자가 또 자기 대통령 하겠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지식이 권력의 원천이 될 거라고 그분이 몇십 년 전에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엘빈 토플러 이론에 회의적이시란 말씀. 지식이 권력의 최종적인 원천은 안 될 거다. 그러면 뭐가? 여전히 돈이 셀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도 돈이 센 시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은 국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고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누가 권력을 갖느냐를 봤더니 그 어떤 훌륭한 학자가 그 어떤 고상한 말로 설명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완력 아니면 옛날에는 완력이고 지금은 돈이에요. 그래서 꼴 보기 싫은 거는 일정 부분 어쩔 수가 없다. 운명적으로. 그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요. 그러니까 영국도 이제 의회민주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고 우리 한국도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고 어느 나라 가서 물어봐도요.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모든 사회 집단의 신뢰도 중에서 맨 하위에 있어요. 다. 보셨다시피. 그거 모르는 사람보다 정치인을 더 안 믿는 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인류 역사 국가 발생 이후에 국가 발생을 만년 전으로 보면 9,800년 동안 완력이나 돈 많은 자가 국가를 운영했어요. 겨우 200년 전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국가 시스템이 뭐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퍼져가지고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넓어져서 우리도 여기 왔어요. 네, 우린 100년도 채 안 됐고. 우리는 100년이 뭐예요? 우리는 이제 7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것도 제대로 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건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300년 한 나라에서도
정치인들이 저렇게 욕먹는데 30년밖에 안 해본 우리가 욕먹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렇게 이제 일단 저는 받아들이고.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욕을 먹을 거라고 또 그러셨잖아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정치의 왜냐하면 본성이라고. 300년 한 나라도 저렇게 욕먹고 있으니까 우리도 욕먹을 텐데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속에서 좀 더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이걸 보자 하는 말씀을 저는 사실 좀 드리고 싶어요. 정치 안 하는 입장에서. 네. 저는 조금 제가 각주를 이 부분에 좀 붙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역사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 10,000년 전에 우리가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10,000년 동안에 뭐 제가 하나 그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거긴 하지만 침팬치 10마리하고 사람 10사람이 싸우면 항상 침팬치가 이겨요. 근데 이 사람 1000사람과 침팬치 1000마리가 붙으면 사람이 이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인간은 협력의 질서를 그 만들면서 사는 거거든요. 10,000년 전에 인간의 국가 또는 부족 공동체가 한 2,000개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전 세계에 뭐 국가라고 하는 게 유엔에 등록된 게 220개지만 실제로 국가다운 국가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몇십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협력의 질서는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수많은 갈등과 전쟁과 이런 걸 겪었지만 인류 역사는 그런 협력의 질서를 강화하는 쪽으로 왔고 이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온 게 사실은 정치입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거는 각가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민주주의를 하면 할수록 서로가 이해관계가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이 생각이 다른데 그 다양한 생각들을 힘을 가진 군주나 뭐 과두의 몇몇 사람들이 전제나 독재를 하는 것보다 그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갖고 그거를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하나로 모으는 것. 만약에 그렇게 모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다. 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 위대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원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게 바로 아랫대예요. 탁월함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이유는 그냥 아무나 국민의 대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들을 국민들이 뽑아야 되고 그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그 탁월함의 정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탁월함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탁월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런 역사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현실 정치가 항상 그런 수준에는 다 못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 수준은 높고 현실에서 보는 거는 그와는 다른 면모를 보니까 실망을 하게 되고 그게 분노로 또 이렇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네요. 만약에 저런 인터뷰에서 모두가 우리 정치는 훌륭합니다. 저는 정치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는 그런 대답이 나왔다면 100% 조작인 거죠. 뭐 전체주의 국가 그렇죠. 전체주의 국가죠. 독재자한테 살고 근데 아까 있는 정치인도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실은 민중의 행태도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되게 좀 웃긴 면도 있습니다. 10,000년부터 지금까지 민중한테 저렇게 정치를 좀 참여해 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듯이 기껏해야 200년? 그것도 일부 나라에서나 200년이죠.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정치 참여하지 말라고 할 때는 싸우고 피 흘리고 난리 쳐놓고는 하라고 하니까 안 해요. 그거 안 한다고 뭐라 그래 자꾸. 그런데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네들이 먼저 했잖아요. 왕 모가지 자르고 별짓 다 해놓고는 관심이 없대.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테네 정치사를 보면 그 아테네 직접 민주 정치가 굉장히 직접 막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아테네 정치사에는 귀찮아가지고 굉장히 안 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당 줬어요. 예, 그래서 페리클레스가 돈도 주고 별짓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나오셨던 분들이 전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저렇게 좀 적당한 관심을 갖고 생업에 종사하려고 대의민주주의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네, 직업 정치인 보고 좀 더 잘하라고 하는 겁니다. BC 2세기에 그리스 사람이었다가 로마로 잡혀간 학자가 있어요. 폴리비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보니까 같은 시기에 BC 508년, 510년쯤에
로마랑 그리스가 같이 민주정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로마는 잘 되고 그리스는 로마에 잡아먹혔어요. 이게 원인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네. 직접 민주주의 이게 너무 하겠다고 덤벼들면 중우 정치 엉망이 되어버리고 로마처럼 적당하게 대의 민주주의를 하니 요게 잘 되니 아 나라가 성하는구나. 아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중은 선출하고 엘리트는 결정한다. 이거 완벽하다. 근데 로마도 완벽하진 않았던 그렇죠. 게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그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렇죠. BC 이제 50년 경에 카이사르가 이제 원로원을 사실상 해산시켜 버리고 단독 출마해갖고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황제 등극은 안 했지만 사실상 로마의 공화정을 그때 폐지하게 돼요. 직접 민주정 형태의 정치 체제로는 그 어마어마한 저 영토와 속주를 보유한 그 제국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사람들 실력이. 그래서 결국은 아테네의 민주정은 이제 내전의 과정에서 타락해서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망가져 버렸고 그 로마한테 잡아먹히고 로마의 공화정은 너무 큰 성공을 거두어서 그 제도로는 그 성공한 국가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재정으로 넘어가 버렸어.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저도 동의해요. 적당한 정도의 관심. 유권자들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적당한 정도의 관심과 너무 나서도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정확한 하고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려는 노력과 그에 입각해서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기가 지니고 있는 도덕관념에 비추어서 좀 더 좋은 결정을 하려는 이제 적극적인 자세 이런 정도가 시민들에게는 필요한데 근데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있냐 그러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정치인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거 누가 뽑았어요? 다 시민들이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정치할 때는 진짜 못했는데 이제 자신 있게 이제 자신 있게 해요. 공감하게 시민들에게 그런 거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민주정을 싫어했죠. 자기 선생님의 선생님을 사형을 시켰잖아요. 소크라테스를 중우 정치로 흘러서.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박형준 선생님 말씀대로 덕이 뭔지 아는 사람, 맞으면 현명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된다는 하나는 답을 찾아낸 거예요. 거기서 이상한 결론으로 간 거죠. 누가 바보 같은 사람,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통치해야 된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덕을 아는 자가 통치해야 된다 이런 마철인 정치로는 헛개비 질문에 대한 헛개비 답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중에 그래서 제가 참 이건 옳은 말이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 각자가 더 현명할수록 그리고 그 더 현명한 시민들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수록 국가는 훌륭해진다. 그 말이 저는 정말 제가 좋아요.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그 영국에서 나왔던 영국 그 관련된 자료 화면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만들었던 자료 화면들에서 또 하나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문제의식, 그 문제를 제기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은 상당히 여러 모순된 의식들이 지금 같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그 사실 저 영국 저 프로는 사실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은 그 개방대학에서 하는 정치란 무엇인가, What is Politics라는 그 자기네 그 강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처음에 나오는 화면입니다. 인트로에 그 도입 부문에 나오는 화면이거든요. 저걸 보여주고 나서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그 관점이라든가 의식이 엇갈린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그 강의가 시작이 돼요. 근데 왜 저렇게 그 서로 다른 엇갈린 의식이 존재하냐면은 아까 박형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공동체 의사결정으로서의 정치라는 그 하나의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냐, 어느 관점에 서 있냐라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의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정치를 왕정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회를 바라보는 의식이 조선시대 신문고랑 비슷해. 나한테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신문고를 두들기면은 임금님이 나와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플래카드 써서 국회 앞에서 다 서 계시잖아요. 국회를 바라보는 의식이 내가 참여하는 우리 공동체 일부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게 신문고예요, 신문고. 네. 내가 어떤 뭐 좀 몸이 아프거나 무슨 뭐 지금 어디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거 해결해 주는 신문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왕을 바라보는 식으로 청와대를 바라보고 대통령을 바라보고 국회의원들을 국회를 바라보는 바라보고, 거죠. 네. 그런 의식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근대에 들어오면 그 이전과 없었던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게 개인이라는 게 생겨나거든요. 개인, 개별적인 집단, 개인 그 개인의 이익이라는 네. 게 있는데 그거를 실현하는 과정을 정치로 보는 거예요. 나의 관점, 내 이익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치는 철저하게 싸움입니다. 네. 그리고 좋은 정치인은 누구냐면 내 이익을 잘 관철시켜주고 네, 그렇죠. 대변해주는 사람이 좋은 정치인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 나는 그 사람의 팬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내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고 내가 원하는 바를 잘 이루어주고 네. 대변해주니까 네네. 그런 관점에서 쓰면은 그 정치는 투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은 정치는 계속 갈등을 하고 계속 투쟁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간에 어딘가에 접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네. 혼합정의 이상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혼합정은 그냥 짬뽕을 해놓는다고 혼합정이 아니라 사실은 관점을 어떻게 잘 가져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정치가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이루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내가 갖는 개별적인 이익과 동시에 내가 그 왕의 입장, 내가 그 공동체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과 결정된 정책의 집행자의 관점에도 서보는 거예요. 네. 그것이 민주주의 이상이거든요, 사실은. 민주주의가 나의 정치니까.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자기 통치 과정이잖아요. 네. 이 두 가지의 모순을 잘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그런 정치인들이 많은 것이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위대한 정치고 네. 그거를 잘 이해하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게 이제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적 덕성이라고 그러죠.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 나라가 네.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면 네. 이제 제가 조금 각주 또 하나 붙이자면 각주만 붙이지 말고 반박을 해보세요. 내가 반박을 하자면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를 플라톤하고 지금 오해를 하신 거고 너무 어려워서 그게 반박하기가 이제 힘들어. 군주정하고 이 귀족정, 혼합정이 있는데 정치 체제가 이 군주정의 그 타락한 형태가 소위 참주정, 그러니까 전제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귀족정의 타락한 형태가 과두정이에요. 그다음에 혼합정의 타락한 형태를 민주정이라고 봤어요. 근데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정을 타락한 정치 체제라고 봤냐면 바로 아테네 경험 때문에 그래요. 아테네가 초기에는 민주주의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기준들 그리고 엄격한 발언을 할 때의 기준 그리고 어떤 그 발언이 이 관철될 때의 나름대로의 규율들이 상당히 잘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아테네가 망하기 한 30년 전에 민주주의는 그냥 그야말로 선동 정치가 횡행하고 또 민중의 이름으로 결정된 건 그게 마치 절대적인 것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대단히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타락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계속 이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그게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본 게 이제 플라톤의 우중 정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타락한 민주정이라고 봤는데 지금 얘기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혼합정을 얘기할 때는 탁월한 대표와 함께 탁월한 시민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탁월한 시민이 이제 그 시민적 덕성인데 그걸 그 현대 정치에서는 가장 잘 표현한 게 알렉시스 토크빌이에요. 그게 알렉시스 토크빌이 미국 민주주의를 관찰하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이 살아있고 훌륭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소위 자치의 정신이라든지 그리고 또 시민들이 그 기독교 정신으로 이 그 무장된 근검 절약과 그리고 상대를 그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미국 민주주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라는 게 토크빌이 미국 민주주의를 보고 찬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가 살려면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리더십은 탁월한 정치인들이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팔로우십은 탁월한 시민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합이 됐을 때 공동체의 의사결정이 균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많은 정치 형태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했는데 이제 결국 지금의 정치 체제라는 거는 그 중에 제일 덜 나쁜 거를 우리가 갖고선 지금 정치 체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시민들의 반응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최상의 정치 형태가 아니니까 말이죠.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민주정의 형태가 왜 20세기 1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세계 문명, 인류 문명의 압도적 정치 형태가 됐을까요? 왜?
인류 역사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정치 체제가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정치 제도가 왜 대세가 되냐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우리 시민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치의 어떤 어원, 기원을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허 작가님, 네. 정치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 동양에서 정치는 이제 정과 치가 합쳐진 단어죠. 네. 정자는 이미 갑골 문자에서 발견이 됩니다. 은나라 시대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에서 한 3,200년 정도로 보는데 발을 정자에다 옆에 몽둥이를 든 모습이래요. 칠복자가. 네. 이렇게 그러니까 힘으로서라도 바르게 하는 게 그 당시의 정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스리다가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치자는 좀 늦게 만들어집니다. 그 주나라의 그 금문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물을 다스리는 거죠. 아주 좋게 해석을 하면 백성의 좀 복지에 좀 신경을 썼나?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만나서 처음 문헌상 나타나는 것은 서경입니다. 사서삼경의 서경, 예, 상서. 예, 거기에 도흡정치, 태균 생민, 도의 흡족한 다스림이 있으면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 예, 그렇게 이제 하다가 뒤에 뭐 한서나 후한서에도 그 말이 나오는데 사실 중국에서는요. 좀 고매한 뜻이나 추상적인 글자는 보통 한 글자로 그냥 감당할 수 있었어요. 대체로. 한 글자. 네, 정자로 그 이후에 모든 정치는 대부분 다 그냥 정자로 끝내요. 정은 뭐다? 예. 그러니까 그 공자님이 그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위정자, 노나라의 위정자가 묻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정자, 정야. 예, 정치는 바릅니다. 이 뜻은 사실은 이미 갑골문에 들어가 있는 그 한 글자에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예, 그러다가 굉장히 나이가 오래된 글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같은 글자는 17세기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전에는 이 사자 하나로 이 뜻을 감당을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는 한 2,500년 된 나이가 오래된 할아버지 글자죠. 이 정치라는 글자가요. 사실은 우리 국가라는 게 형성된 과정을 그 문자가 아주 문자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요? 뭐냐면은 정자 이렇게 왼쪽에 보면은 발을 정자 발을 정자, 있잖아요. 네. 오른쪽에 보면 이제 글복자라고 그러나 뭐 그럴 문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 한자가 상형 문자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근문에 이제 해석을 보면은 정자는 이렇게 성으로 오르고 있는 병사 모양. 이게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붙어 있는 이 복자, 그럴 문자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회초리. 어떤 강제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강제력. 그러니까 전쟁과 강제력. 그다음에 치는 이렇게 왼쪽에 삼수변이 물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대자 또는 태자라고 하는데 그 이제 근문에 나와 있는 그 상형 문자로서의 그 모양을 보면은 사람 입에 숟가락을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잘 다스려서 관계를 일으켜가지고 관계를 잘해서 그럼 뭐가 되겠어요? 농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 식량 생산을 해서 사람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생산의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강제력, 폭력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아까 거. 말씀하신 그 완력이 그다음에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생산의 문제, 특히 사람을 잘 먹이는 문제. 이 두 가지가 등장하면서 정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그 실제로 인류학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연구가 돼 있거든요. 보면은 그 고대 국가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철기 문명이 등장해요. 이게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고 인간들 간에 그다음에 이제 강제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농업이 발달하면서 수렵이나 채집 문화가 아니라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요. 많은 이제 그 뭐 쌀이라든가 밀이라든가 생산해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막스주의에서 얘기하는 어떤 잉여라는 게 등장하죠. 그러면은 잉여 생산에 기반해서 이 폭력의 관리를 자기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지배계급, 정치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치라는 말 자체에 어떤 우리 인류 고대 국가, 정치계급, 지배계급의 탄생의 과정이 그대로 축약돼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러면 영어로 폴리틱스의 그거는 폴리스하고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폴리티카,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티카에서 유래가 된 거죠. 그리고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폴리틱은 그 당시에는 다 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것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국가, 그 폴리스에서 당시에. 이루어지는 정치 체제 이것을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이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소실돼 있어요. 가지고 목록만 남아 있거나 간략한 개요만 남아 있고 네. 실제 책이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그 비교 정치학자라고도 하는데 당시에 이제 그 아테네 세계에 존재했던 그러니까 아테네 세계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아테네 시대에는 아테네라는 게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리적인 명칭이고 그 안에 여러 개 폴리스가 있는 거거든요. 도시국가. 근데 그게 한 150개 정도 됐다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제자들이 이 150개의 폴리스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록을 상세하게 남겨놨는데 대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테네라든가 몇 개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니까 사람들은 다 이 폴리스에서 살더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가지고 있는 특질이 뭐냐를 봤더니 인간은 폴리스에 사는 동물이더라. 그래서 눈 폴티콘이라고 하거든요. 눈 폴리티콘. 그래서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라고 할 때 그 정치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 정치가 아니라요. 네. 인간이라는 동물은 폴리스에 사는 동물이야. 라고 하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 폴리티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봤던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이거. 인간은 폴리스에 사는 동물이다. 그렇다면 그 정치라는 거의 시작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부터 그렇죠. 계급이 생겨나면서부터 네. 그래서 정치가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했다. 지금의 영어의 우리 폴리틱스, 네. 정치를 폴리틱스라고 하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 말의 어원이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당대의 정치 체제를 관찰한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인간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제 한자의 정치의 치자가 이제 물수변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게 이쪽이 이 대규모의 관계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농업 생산량을 높인 지역이고 그리스는 되게 황무지잖아요. 거기 땅 자체가 석회암 투성이고 되게 세면 침략해서 어디 가서 뺏어오고 이렇게 먹던 데예요. 그리고 제국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안에 자기들끼리 이제 치고받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그 고민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케일은 중국 쪽이 압도적으로 큰 거죠. 이 중화문명권이. 그러니까 힘으로 정복한 다음에 잘 매겨가지고 따라오게 만든다. 이게 정치 아니에요. 근데 사실 지금 정치는 우리가 정치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치라는 게 그 군주정 시대 혹은 뭐 왕조국가 이런 시대와는 지금 완전히 구조도 다르고 다 달라졌는데 저는 언론의 칼럼이라는 걸 막 보고 있다 보면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무슨 대통령을 왕의 위치에 올려놓고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는 칼럼들이 너무 많고요. 저는 사실 그런 칼럼들을 보면 약간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당신들은 대한민국 정치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야? 도대체 대통령이 마음먹었다 하면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야 이게?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계속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혹은 정부를 어떤 걸 지적할 때 쓰는 논리를 보면 춘추전국 시대에 만들어진 근원법이나 아니면 2500년 전에 그리스에서 통용되던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한국 정치를 비평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답답해요.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의식은 여전히 왕정 군주제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얘기 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럼 과거의 정치관, 과거의 정치를 바라보던 관점은 지금에는 의미가 없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관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이제 자연주의적 정치관이라고 그러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특질이 뭐냐면 벌, 개미 이런 비슷하다는 거예요. 군집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여 살지 않으면 아까 우리 유 작가님 말씀하셨다시피 인간은 군집동물이라 이거죠. 그러면 인간은 벌과 개미와 본질적으로 같은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인간이 벌이나 개미와 같은 군집동물과 유사하지만 자연주의적인 측면에서 제일 다른 점은 뭐예요? 다른 점이 뭐냐면 인간은 자기들끼리의 대화를 통해서 공통의 윤리 규범, 윤리와 공통의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벌이나 개미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대화를 통해서 공통의 윤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폴리스를 바라볼 때 그 폴리티카의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공통의 윤리 규범, 강제성을 받는 규범을 만들어내는 거.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 국회를 보면은 국회 말이 많잖아요. 시끄럽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말 아주 각양각색의 시끄러운 말의 잔치를 통해서 네. 거기서 법이 만들어지죠. 네. 강제성을 갖는 공통의 윤리 규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2000 몇백 년 전에 말했던 그 정치의 본질, 폴리스라는 그 정치의 본질, 인간 공동체의 네. 본질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우리 국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 점에서 인간은 네. 정치적 동물인 거예요. 아니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려워요. 저도 그래요. 예. 네. 아, 그럼, 저는 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시대를 그냥 네. 좀 보면 대충 유추해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84년생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84년생? 예, GD인가? 그 BC 384년생. 아, 예, 384년. 아, 지금 농담을 하신 거죠? 갑자기 지금 갑자기 제가 네네.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 갑자기 우리가 못 따라왔어. 못 따라갔어요, 지금. 84년생으로 묶인. 맞아요. 35살인데. 근데 이때 아테네가 처한 상황은 네. 정말 잘 나가던 나라가 꼬꾸라졌을 때입니다. 예, 그 스승의 스승이 아까 말씀하셨던 소크라테스죠. 그 제자가 플라톤이고 그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세 분이 나이 차이가 40살씩 정도 차이가 나요. 아주 잘 나갔던 시대에 그리고 민주정의 최절정기 때 사셨던 왕 스승님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한참 전쟁 중에 태어나서 이 혼란의 시대를 보냈던 플라톤.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지고 난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가 옛 영화를 그리워하던 시대에 활약하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는 나라가 너무 위태로운 거예요. 네네. 이미 민주정은 이미 뭐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아테네가 안전하진 않아요. 테베에서 이제 왕정인 그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던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마케도니아가 무슨 나라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고국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라의 왕을 자기 제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민주정을 무너뜨릴 나라를 자기가 가르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정이 옳은 건지 왕정이 옳은 건지 굉장히 애매했을 거란 얘기죠. 네네. 네. 지금 그 유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 공화정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고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에 의해서 대단히 제한된 힘만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진 이 현대의 민주공화정에서의 지도자에 대한 상이 옛날 군주나 뭐 이런 그 상하고 달라야 되는 거는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본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누가 통치하는가, 어떻게 통치하는가 이런 점에서 보면 위임된 권력이고 제한된 이 권력의 행사지만 이 통치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저는 공통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점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조하는 것일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오늘 뭐 주된 그게 됐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할 때에도 이 가장 중요한 건 그게 폴리스가 됐든 국가가 됐든 세계가 됐든 관계없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목표로 삼았던 거는 좋은 공동체와 좋은 삶이에요. 딱 이 두 가지거든. 정치라는 거는 좋은 공동체, 그 좋다라고 하는 의미는 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사는 국민들 하나하나의 삶을 최대한 허용해주고 또 보호해주는 그런 실체로서의 어떤 이 공동체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사는 개개인의 행복을 어떻게 그 고양시킬 수 있는가. 그 행복을 고양시킬 수 있는 폴리스는 좋은 폴리스고 공동체고 그 행복을 향해서 가게 하는 이 정치 이것을 이제 좋은 정치라고 봤던 거고 그걸 실현하는 지도자를 좋은 지도자라고 봤던 거죠.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그 정책적 의사결정, 특히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지도자,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겠죠. 대통령이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그 안에 사는 개개 국민들의 삶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어떤 조건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다른 점이 없는 네. 그, 아까 네. 그거에 좀 이의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니 이제 그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논리가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박 교수님이 얘기하신 이런 논리가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굉장히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왜 그런지 무슨 좀, 말씀인지 예. 이해하겠어요. 예. 네. 금방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뭘 좀더 얘기하려는. 설명을 네네 좀 해줘야 될것 저는 같은데. 왜 지금 예 귀 쫑긋. 그러니까 그렇게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잖아요. 그런 제도예요. 이 제도가 2500년 전, 2000년 전 그 무렵에 그 아드리아해 양쪽에 있던 반도 국가 두 군데에서 반짝 나타났다가 그냥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2000년 동안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았냐 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제국의 질서에서 살았어요. 제국이요. 그 제국이라는 거는 굉장히 넓은 지역적 범위에 걸쳐서 매우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 역사 집단을 포괄하면서 존재하는 국가를 제국이라 그러는데 식민지화하면서. 식민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국은 그런 거하고 달라요. 여러 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예, 거죠. 고유한 네. 의미의 제국은 넓은 지역적 범위에 걸쳐서 아주 서로 다른 종교, 정치, 문화, 역사를 가진 인간 집단들이 그 제국의 질서 안에서 공존해서 살고 있을 때 그걸 제국이라 그래요. 이 제국이 언제까지 왔냐 하면 1차 대전 끝날 때까지 왔어요. 네. 그게 마지막 제국이 해체된 게 지금은 터키지만 그 당시 오스만 제국. 그래서 남유럽 일대와 이 소아시아 쪽 엄청난 영토를 갖고 있던 이 제국하고요. 그다음에 그 합스부르크 제국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러니까 체코 헝가리부터 시작해서 발칸 일부 지역, 이탈리아 북부 지역까지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던 이 두 제국이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해체된 게 겨우 100년 전이에요, 이제. 그리고 거기서 국민국가들이 들어서서 유엔 체제를 이제 지금 200개 국가로 돼 있지만 이게 온 게 100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우리 인류가 거의 전 기간을 황제나 혹은 강력한 1인 독재자가 지배하는 제국의 질서 속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 제국의 지배자들 중에서 빈도 조사를 해보면 그 박형준 교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그런 덕성을 가진 지배자와 그렇지 않은 지배자. 그다음에 우리가 민주정을 한 이제 100~200년 해왔는데 이 민중이 선출했던 이 권력자들 중에 그 덕성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어느 쪽이 빈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저는요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조건에서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문명의 대세로 자리 잡은 경쟁력을 가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만약 그 원인을 시민들이 뽑는 권력자가 그전에 제정 시대에 있었던 권력자보다 더 그런 덕성을 가진 사람이 될 확률이 많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주장을 할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 아주 예. 좋은 지적인데 잠깐만. 네. 그 점은 요거는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네네. 누가 통치하는가, 어떻게 통치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군주 가운데에서도 아주 뛰어난 그럼요. 영명한 군주가 있는 거고 이 대통령 가운데에서도 국민이 뽑은 사람 가운데도 대단히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으로만 보면 또 국가의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가 본래의 존재 목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군주제가 더 그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군주를 중국이- 선출하는 과정만 좋다면. 그렇지. 중국이 네. 지금 자기들 정치 체제가 그거죠. 최고라고 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거죠. 민주주의의 혼란이나 민주주의의 타락보다는 우리 체제가 엘리트도 잘 충원하고 그 정치의 어떤 의사결정도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큰 나라 너희들이 지배해봤냐. 이 큰 나라를 지배하려면 진시황 이후부터 쭉 이어져 온 그런 어떤 그 강력한 군주적 전통이 오히려 우리 역사에는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신민주주의라고.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20세기 역사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제일 큰 역사적 그러니까 문명사적 교훈은 20세기 역사가 뭐예요? 인간이 인간을 제일 많이 죽인 시대거든요. 1억 명 이상이 전쟁이나 대학살로 죽었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전체주의 때문에 죽었거든요.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군주가 됐던 독재자가 됐던 그들이 자기가 가진 생각을 일방적으로 그걸 진리로 삼아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들을 사악하게 몰고 또 이렇게 그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 죽인 거거든요. 그걸 정당화한 거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뽑아낸 게 뭐냐? 문명사적인 가치. 그게 자유예요. 그 자유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지금 민주주의가 그런 제한된
이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타락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도 있지만 그래도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보편적 문명의 길이라고 자기가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자유의 가치를 빼놓고만 얘기하면 그게 군주정이든 민주주의든 효율성만 갖고 얘기하면 오히려 지금 이 독재하는 나라가 훌륭한 군주를 만나면 갈 수 있겠죠. 자, 이게 정치의 이제 기원, 뭐 이제 어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형태의 우리 인류사의 이제 정치 형태들을 쭉 얘기해 오셨는데 어찌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마무리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큰 흐름을 봤을 때 우리 정치는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허 작가님 이거 정리 잘해 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아까 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지금 박 교수님이 저한테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거 제가 또 추가로 하나만 지금 두 분 저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 동의가 안 돼요. 중요한 얘기를 잖아 계속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그 문제를 우리 하시죠.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왜 민주주의가 현대의 대세가 됐느냐. 심지어 북한도 공식 명칭이 국호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자기들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러거든요. 민주공화국이 아니지 근데. 근데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대의로서 거부하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그 왜 민주주의가 그렇게 규범적인 차원에서 대세가 됐느냐?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대라는 세대가 그 이전의 고대 세대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근대 세대라는 거는 그 전까지는 없던 개념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 공동체와 별개로 존재하는 개인이 있고 그 개인들은 평등하다는 생각이 점점 확산돼 나가요. 그래서 아까 박 교수님 그 토크벨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토크벨의 중요한 또 이 그 직관, 토크벨이 시대를 읽어낸 중요한 그 한 가지 그 뭐랄까요 그 인사이트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은 평등이 계속해서 확산돼 나간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어떤 방향성이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 과학 기술의 발전 때문일 수도 있고 농업 생산 기술의 발전 때문일 수도 있고 뭐 공업의 발전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개인이 존재하고 이 개인들 간에는 평등하다는 생각이 지난 수백 년간 계속해서 발전되어 오면서 정치 체제로서 이것이 민주주의가 대세가 되는 기반이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고대로 돌아가서 고대의 철학자들, 고대의 정치사상가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걸 봤을 때 우리랑 다른 게 뭐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그 한 명이 다스리는 체제, 그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군주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타락하면 참주정이 되잖아요. 철인 정치 말씀하시는 그 소수의 사람이 다스리는 정치도 그 본질적으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타락했을 때 과도정이 돼요. 그리고 민주주의 자체도 그것이 그런 어떤 균형을 유지하면은 좋은 정치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타락하느냐 안 하느냐 무엇이 좋으냐를 가리는 기준이 뭐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삶. 이제 그 그리스어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그러는데 그걸 행복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최고선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것을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라면은 그것은 한 사람이 다스리는 정치가 될 수도 있고 소수가 다스릴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다스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형태가 아니라 이제 본질의 문제다. 네, 그게 본질인데 그럼 그 기준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거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본질이 윤리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모든 동물과 구별되는 게 그러니까 사람은 그 에우다이모니아 행복한 삶의 본질이 뭐냐면 사람은 윤리적이어야 돼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윤리는 골방에 앉아가지고 사람이 나쁜 생각 안 하고 그 뭐 착하게 살자라고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윤리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대화를 통해서 공동의 규범을 만들고 그걸 잘 지킨다. 그것이 윤리적인 삶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본질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정치 형태로서의 어떤 진화의 그 큰 흐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소수에서 정말 그 권력이 다수로 이양하는 그런 어떤 변화적인 모습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진화 왜 진화하고 있냐? 어떤 흐름에서? 그 직전에 좀 짧게 제가 하면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실력 대결에서 이겼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왕정이 대세였던 것은 왕정이 다른 체제보다 실력 대결에서 이겼기 때문이고 최근에 와서는 그 왕정보다도 민주정, 공화정 체제를 가진 국가가 실력 대결, 그러니까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전쟁 같은 데서 이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그 정치의 진화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권력이 어떤 주체로 갔느냐라는 그 방향을 갖고 정치 체제 진화, 정치의 진화를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크게 봤을 때 권력의 두 국면을 맞아요. 전반부는
왕에게로 권력을 모아주는 과정이고 후반부는 왕으로부터 권력을 빼앗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부는 우리나라 역사를 여기다 좀 대입을 하자면 네, 좋아요. 전반부로서 완성된 것이 고대 왕국이고 후반부로서 완성된 것이 근대 민주국가죠. 네. 그런데 국가나 문자가 이 후반부에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왕한테 권력이 그러니까 절대자가 생기고 난 이후에 국가 체제가 만들어지고 특히 또 문자는 훨씬 더 뒤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역사로 남아있는 거 있죠. 우리가 보는 사기, 춘추, 그 앞에 서경, 서양의 그 히스토리아나 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든가 아니면 그 앞에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리고 뭐 그리스 신화 같은 건 봐도 왕정이 그냥 아주 상식이에요. 왕은 그냥 존재해 있습니다. 상수값이고 디폴트 값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역사에 남아있는 정치의 진화는 왕으로부터 민중으로 권력이 이렇게 회수해서 민중한테 전해주는 것이 예, 정치의 진화인 겁니다. 역사가 말하는. 네. 이사장님 지금 인정하고 계세요. 허 작가님이 지금 말씀을. 그렇던데 왜냐하면 네네. 처음에 국가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 조그만 공동체들이 생겨났다가 그게 거대한 제국으로 통합돼 가요.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의 권력은 1인과 혹은 소수 집단에만 집중이 됐다가 그러면 지난 몇백 년 동안에 이 권한이 분산되고 이 권력자도 다수의 대중이 선출하는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과정으로 이건 되게 참신한 시각인데요.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걸 참고해서 제가 이제 박 교수님한테 그 질문을 드렸던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그 진단에 동의해요. 우리 허 작가가 왜 민주주의가 대세가 됐냐?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전쟁에서 이겨서 대세가 된 거예요. 나치 독일과 일본 천황제 일본 그 군국주의가 전쟁에서 이겼으면 온 세계가 다 지금 천황제 시대예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체제가 더 우수하다고 평가받았을 거야. 그럼요. 그럼 우리는 앉아가지고 왜 천황제는 군국주의는 인류 문명의 대세가 되었는가 이런 거 토론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런 거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름을 어떻게 하든 이 자유주의적 정치 질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집단주의적 군국주의적인 전체주의 체제를 갖고 있던 나라들을 한 7, 80년 전에 그냥 총력전의 전쟁을 해서 거꾸로 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민주공화국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 전쟁에서 이겼으면 미국이 졌으면 우리는 지금 천황폐하 모시고 살죠. 이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 사이의 경쟁은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가 가진 공동체가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진 공동체를 힘으로 눌렀느냐 그걸로 결정 났고요. 그러면 제 질문은 이거예요. 원래 그럼 왜 2차 대전의 승리를 거둔 이 나라들은 왜 하필이면 대부분이 거의 다가 이런 정치 제도를 갖고 있었을까? 이런 정치 제도가 그 나라가 전쟁에서 전체주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기게 만드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경쟁력의 원천은 뭐냐? 그걸 잘 보자는 거예요. 만약 우리 민주주의가, 우리 정치가 그런 것이 살아있다면 저는 우리 정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막 정치를 비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그게 다 죽고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 정치에 대해서는 불만을 더 높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한국 정치는 잘하고 있다. 물론 개선해야 될 점은 대단히 많지만 이런 정도의 불신과 비난을 받아야 될 정도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아주 지금 좋은 토론 지점들이 생겼는데 저는 한국 정치 진화하고 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은 그 진화 속에서 불순물이나 또는 뭐 이런 그 경쟁이나 적대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그걸 겪으면서 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한국 정치의 진화가 보편적 어떤 문명사적인 그 경로와 함께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의 면에서도 저는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점에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 국가의 본질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역사는 뭐 필연적인 경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힘의 관계에 의해서 그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운명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서 항상 중요한 게 덕성, 역량 이런 걸 얘기하는 비르투스 뿐만이 아니라 포르투나가 중요하대요. 운. 예? 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꼭 필연적인 경로가 아니라 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측면이 많은데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국가의 본질이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빙고. 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가가 현실적인 힘을 자기가 못 가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래서 항상 어떤 이 그 외치를 할 때나 자기 어떤 국민들의 삶을 보호할 때에도 그런 현실적으로 어떤 길이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가 먹히지 않느냐. 이걸 1차적으로 고민하는 존재다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정 교수님. 아니 하나만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돼. 그럼 내 얘기가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해요. 이게 재밌어요, 지금. 그 또 하나는 네. 재밌긴 한데 우리가 이제 우리 아니, 프로그램이 좀 되려면 뒷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꼭 지어야 될 그래, 텐데. 그래. 요것만 네, 하나 네, 얘기를 네. 할게요.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게 한마디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지금 정치 체제의 진화를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많은 학자들, 특히 리버럴 학자들, 그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계가 다 자유민주주의화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그걸 적극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확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사실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각국이 자기 정치 체제를 선택을 하는데 그 각국의 현실에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라크에 전쟁을 해갖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아무리 심으려 해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 그걸 무리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1세기 이 시점에서 무엇이 보편적인 어떤 정치 체제의 그래도 진화의 길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본 축을 갖는 정치 이념이 어떤 형태로도 그 체제는 상당히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세 가지의 정신을 잃지 않는 정치 체제로 진화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제가 슬레이트 촬영. 1시간 반이 지났구나.